많은 저한테 조언을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 또- 제가 그 관련해서 더 물어볼 겁니다. 나항입니다.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은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정은한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기일, 그러니까 재판이죠. 여기 있었던 몇 가지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런 모습들과 함께 진행이 됐죠. 4시간 넘게 조금 시간을 보낸 건데요.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특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방금 화면에 등장했던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기억이 난다. 핵심은 이 발언이었죠.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근데 둘 다 취지는 말씀하시니까 들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을 강조해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억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 2차례 정도 반복이 됐습니다. 어제요.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특히 굉장히 주목되는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던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네줬다는 그 쪽지. 이 쪽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가 얘기했어요. 누가 작성했는가, 누가 건네준가. 그런데요, 김용현 전 장관 어제 이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상무 그 경제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회는 예비비 등 뭐 국회 관련 예산은 빼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쪽지를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네주라고 실무자한테 시켰다. 그렇다면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하는 듯한 내용을 줬다,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소정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영주 소장님. 네. 일단 말씀을 들으니 기억이 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나온 반응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야당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그 쪽지 얘기 보니까 본인이 쓰고 본인이 전달하고 시켰다. 김용현 장관이 이른바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오늘 야당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말을 맞춘 듯한 모습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1차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할 때 예. 지금 진술들을 다 얘기했죠. 내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는 나는 모른다. 언론 보고 알았다. 내용이 좀 부정하던데요. 뭐 이 정도 해서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예. 내가 작성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거를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한나라의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줄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식 문건을 통해서 본인이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저는 그거는 좀 논리 안 맞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포고령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면을 봤으나 뭐 기억나시죠? 우리 장관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 뭐 이렇게 좀 뭐 전공의 부분도 웃으면서 이거는 뭐 뺍시다. 뭐 하니까 둡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 앞서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고령을 아예 관여 안 한 게 아니라 봤어요. 근데 김영현 전 장관은 꼼꼼하게 평소보다는 안 본 것 같다. 중요한 포고령에 관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포고령을 안 했다는 1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긴 했으나 명쾌하진 않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장관님 기억나시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마치 기억을 강요당하는 느낌. 근데 김영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의 증언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포고령 자체도 본인은 초안만 작성했고 모든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했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근데 헌재에서는 바꿔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서 바꿔요. 비상계엄 쪽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 맞추기 플러스 위증에 대한 교사의 어떤 흔적도 저는 보인다. 그래 보입니다. 서정민 변호사. 변호사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이제 이 질의응답도 있고 오가잖아요. 근데 기억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경우에는 재판부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나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제 기억이 나냐라는 그 끝부분보다도 그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얼마나 상세한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정에서 나오는 예. 그 증인의 증언들이 무척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고 예. 물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간단한 답변을 받는 형식도 있긴 한데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질문은 짧고 대답은 길게 그래서 뭔가 더 자유로운 그래서 증인의 그런 경험이 더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 형태로 증인 신문을 구성하는 게 훨씬 신빙성 측면에서는 확보가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질문은 무척 상세하고 답변이 예 아니오로 끝날 수준의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한다면 예. 아무래도 그 질문 중에 은연중에 증인이 듣기에는 뭔가 이 상대방이 바라는 대답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고 또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포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는 질문은 짧고 대답은 길게 하는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그런 기억나시냐 기억난다 이 부분 질문만 가지고 또 그 답변만 가지고 뭐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건 조금 의도된 질문과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제 상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장면이 저 모습이었거든요. 자, 특히 쪽지 관련된 거 아까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화면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계엄에 반대하는 최상목의 줄 내용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의 설명도 어제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내가 작성했고 실무자톡에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작성해서 국방장관이 실무사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장관이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만 보면은. 자,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올해 저 모습과 태도와 관련해서 오늘 과거의 인물 2명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과거 군부 정권 때 등장했던 2명의 인물 이름이 나왔는데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인물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깜도 안 그게 되는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자, 최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저런 발언과 어떤 그런 태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같은 모습 아니냐는 평가가 오늘 있었어요. 사실 야당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 당시에 장세동을 떠올린다.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 꽤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비교 대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지철 경호실장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5.16 군데타를 같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장세동 청와대 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 지냈죠. 그분도 뭐 12.12 쿠데타를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어길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어길 수 없었던 차지철도 마지막에는 김재규가 쏜 총을 피하면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은 그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법적으로 위증을 했을 경우 위험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피의자들 많이 보면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해도 그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면 그건 다르죠. 그건.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변호사들의 조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인데 법정에 가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가서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주목받을 것은 대통령의 말과 지금 구속된 여러 피의자들의 말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말과 관계인,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말이 일치가 상당 부분 됐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는 일치된 증언이 하나 나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발언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한 말이 일치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볼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말과 관계인의 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는 처음으로 일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판사들은 원래 그 상반된 진술이 일치된 의견 하나 모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당히 국면이 전환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주 수장께서 보시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이제 과거의 인물과 오늘 약간 좀 빗대서 약간 떠올린다, 그런 인물 떠오른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쿠데타라는 공통부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지철, 뭐 장세동. 근데 그 사람들의 역사적 평가는 뭘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차지철이 뭔가 좀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보좌역이었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차지철 그분이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는 상황까지 이끄는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부마항쟁에 있어서도 뭐 민중들 한 탱크 200대 보내서 밀어버리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그렇죠. 그러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의 어떤 판단을 흐렸고 결국엔 그 자체가 역사에 씻지 못할 여러 가지 비극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차지철, 장세동 그 본인들 안에는 어떤 군인으로 엮여 있는 의리를 지킬지 모르나 국민들 앞에서는 정말 국민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아주 박하게 받아야 됨이 맞죠. 저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둘이 보면서 우리 둘이 말을 잘 맞췄어.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 환상의 조합이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말했고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우리가 다 설득시켰어. 이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란죄라는 거는 둘이서 주동을 하고 모의라고 계획을 했어도 실행자들이 벌써 한 7, 8명. 장성, 뭐 예를 들면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분들 다 구속이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증언은요 실무자들이잖아요. 현장에서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이 없는 명령을 만들어서 군을 투입하고 예를 들면 본인의 별을 걸고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봐서는 이 두 사람이 말 맞춘 거는 이 내란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재판관들의 설득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그냥 본인들 둘이 그냥 만족한 부분이었고 차지철, 장세동 비교조차도 안 되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 탄핵심판 변론길 4차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들 오늘 여러 가지 회자가 좀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각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